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학기가 중후반 되어감에 따라서 어떤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좀 힘이 든다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내봅시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사적 정보 시스템, 영어로는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이라고도 부릅니다. EIS라고 약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사적 정보 시스템은 기업 내의 모든 정보 시스템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의 용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CRM을 비롯해서 앞으로 배울 ERP, SCM, KMS 등과 같은 시스템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 보시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듣고 나면 전사적 데이터 통합과 전사 시스템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ERP가 어떻게 변화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그 변천 과정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ERP와 디지털 전환 방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학습 내용 보겠습니다. 전사적 데이터 통합과 전사 시스템 개념, ERP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 차세대 ERP와 디지털 전환의 방향. 이와 같은 순서대로 학습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수업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곧 11차 시 전사적 정보 시스템 강의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 정말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서 오늘 먼저 좀 얘기해 보려고요. 바로 그 세계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 이야기입니다. 자료는 많은데 저희는 월마트의 공급망 혁신과 전사적 시스템, 여기서 핵심만 좀 뽑아봤어요. 월마트 하면 사실 그 낮은 가격,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역시 혁신적인 공급망 관리,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정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네, 본격적인 이론 전에 실제 기업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는 거죠. 워밍업 삼아서요. 자, 한번 좀 깊게 들어가 볼까요? 월마트 성공 전략의 그 뿌리에는요, 생산성 루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비용을 줄여요. 그럼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죠. 가격이 싸지니까 판매는 늘고 그럼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그 수익으로 다시 비용을 더 줄이는 데 투자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인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가격만 후려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배경에는 엄청난 운영 효율성이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전 세계의 조달센터를 직접 운영한다던가 신선식품 같은 건 생산자한테 바로 사고요. 유통 단계를 확 줄인 거죠. 특히 그 재고 관리, 이걸 공급망의 거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봤어요. 재고가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재고, 운영 효율성, 이건 잡으려고 월마트가 꺼낸 카드가 바로 RFID였던 거고요. 무선 주파수 식별 기술 말이죠. 2003년부터 주요 공급업체들한테 제품 팔레트에 그 전자태그 붙이라고, 오휴, 그때는 정말 파격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때 논란도 많았죠. 초반에는 그 칩 하나 가격이 1달러가 넘었으니까 비용 부담이 엄청났고요. 기술 표준 문제도 있었고 공급업체들이 뭐하러 이걸 하냐 이런 저항도 상당했죠. 그랬군요. 근데 월마트는 이걸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로 월마트랑 공급업체들이 상품이 물류센터 거쳐서 매장 선반까지 가는 그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실시간 추적이요? 와, 네, 그래서 결국엔 전 세계 매장 품절률을 평균 8%나 낮췄어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성과죠. 8%요? 그게 단순히 물건 없어 못 파는 경우를 줄인 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 재고 데이터의 정확성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재주문이 가능해진 거죠. 초기 비용 부담에도 월마트가 이걸 포기 안 했던 이유입니다. 아하. 물론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서 2009년쯤 되니까 칩 가격이 개당 10센트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확산 속도로 더 붙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월마트가 그냥 기술 싸지길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을 자기가 만들면서 기술 도입을 이끌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은 이 RFID 기술을 훨씬 더 정교하게 쓰고 있겠네요. 네, 그럼요. 단순 추적은 기본이고요. 이제는 매장 안에 특정 프로모션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상품이 얼마나 빨리 팔리는지 아니면 어느 위치에 놓인 상품이 사람들 눈길을 더 끄는지 이런 걸 다 실시간 데이터로 분석해요. 와, 거기까지요? 네. 심지어 어떤 공급업체들은 아예 상품 만드는 단계부터 RFID를 붙여서요. 생산부터 유통, 판매, 재고 보충까지 그 전 과정의 가시성을 다 확보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 효율화를 넘어서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아주 정밀하게 수요 예측하고 판매 전략 짜는 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요즘은 또 아마존 같은 온라인 강자들하고 경쟁도 엄청 치열하잖아요. 이 경쟁 속에서 공급망 전략은 또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네. 그 경쟁 때문에 또 진화하고 있죠. 온라인 주문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해졌어요. 예를 들면 배송 기간을 4일 걸리던 걸 하루 만에 받게 한다거나 이런 목표를 세우고 공급망 전체를 최적화하고 있거든요. 하루 배송이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공급업체들한테 운송할 때 탄소 배출 줄여라. 이런 친환경 노력까지 요구하면서 지속 가능성까지 챙기고 있고요. 근데 이 모든 게 결국은 더 정교한 수요 예측 능력, 그리고 공급망 참여자들이 정말 긴밀하게 통합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전사적 정보 시스템의 중요성이 딱 드러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혁신들이 단순히 물류센터나
본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뒷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재밌어요. 마이 프로덕티비티라는 스마트폰 앱이 있다면서요. 매장 직원들이 직접 공급망 데이터에 접근한다고요? 맞습니다. 그 앱으로요, 매장 직원들이 자기 매장이나 혹은 근처 다른 매장의 실시간 재고가 어떤지, 상품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이런 걸 직접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직원들이 직접이요? 네. 그러니까 고객이 와서 이거 있나요? 물어보면 바로 앱으로 확인해서 네, 저기 몇 개 있습니다. 혹은 연매장에 있네요. 이렇게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재고 확인하러 창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거 엄청 줄어드는 거고요. 이야, 이건 정말 현장 효율성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까지 확 좋아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보 시스템이 단순히 물류 효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최전선, 현장의 업무 생산성이란 고객 서비스 품질까지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좋은 사례죠. 데이터가 현장 직원들한테 힘을 실어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월마트는 그 생산성 루프라는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RFID 도입하고 데이터를 계속 고도화하고 또 마이 프로덕티비티 앱으로 현장 직원들까지 정보 시스템에 연결했어요. 이렇게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정보 시스템을 아주 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월마트 사례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 이게 뭘까요? 네, 바로 이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전사적 정보 시스템, 즉 EIS, Enterprise Information Systems가 실제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정말 생생한 증거예요. 월마트 사례를 보면 기업의 여러 기능들 있잖아요. 구매, 물류, 재고, 판매, 현장 운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로 쭉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더 잘하고 프로세스를 혁신하는지 그 결과가 결국 기업 성과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월마트 공급망 혁신 사례, 이게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배울 전사적 정보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월마트가 어떻게 시스템 통합이랑 데이터 활용으로 지금의 자리에 왔는지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이어질 11차씩 강의 내용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께. 월마트 하면 거대한 자본이랑 규모가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 혁신을 이끌었지만 사실 요즘은 클라우드 기술이나 데이터 분석 도구들이 워낙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기업 규모랑 상관없이 비슷한 혁신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일하게 될 조직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월마트처럼 데이터와 시스템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써서 뭔가 새로운 가치나 경쟁 우위를 만들 방법은 없을까?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안고 저희는 본격적인 11차씩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기업 내의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하고 그 흐름을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월마트 사례입니다. 월마트의 사례를 기억하면서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들의 전사적 데이터 통합과 전사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정말 다양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효율화입니다. 일 좀 빨리 처리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것이 바로 프로세스 효율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란 단순히 일을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업무가 연결되어 가치를 만들어내는 흐름입니다. 주문을 받고 생산하고 출하하고 결제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프로세스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된 절차나 불필요한 수작업이 많으면 업무 속도도 떨어지고 비용도 늘어나게 되죠. 다음으로 두 번째 압박은 제품 개발 주기의 단축입니다. 시장 변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 기업은 제품을 더 빨리 만들고 테스트해야 합니다. 빠르게 개발할 수 있어야 필요할 때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고객 니즈의 신속한 파악과 충족이에요.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고객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고객의 요구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경쟁력이 생기죠.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각 부서별로 독립된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서별로 따로 움직이다 보니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일하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고민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부품을 주문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영업부서는 주문을 받고 회계부서는 신용을 확인하고 명세서를 작성하죠. 그 다음 생산부서가 제품을 만들어 발송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문이 처리되기까지 여러 부서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서가 연결되어서 일을 처리할 경우 부서별로 시스템은 편리해 보이지만 막상 회사 전체로 보면 정보 단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서마다 데이터 형식이 달라서 서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주고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청하고 수정하고 다시 보내는 불필요한 절차가 계속 생깁니다.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인력 낭비도 커집니다. 게다가 고객 문의에 바로 대응하지 못해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기업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부서가 함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즉 ERP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회계, 인사, 생산 등 각 부문별로 따로 운영되던 애플리케이션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함께 관리하는 것을 돕는 시스템을 전사적 소프트웨어 패키지라고 하고, 이러한 통합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ERP, 즉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입니다.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입니다. 이 약자는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리소스를 잘 플래닝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ERP는 회사의 모든 부서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통합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RP 안에서는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 자동으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생산되면 그 정보가 자동으로 회계 쪽 비용 계산에 반영되고, 판매가 일어나면 재고와 매출 데이터가 동시에 업데이트되는 시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ERP는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회사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ERP는 갑자기 생긴 개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MRP,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즉 자재 소요 계획이라는 시스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자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MRP2,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 중간에 영어 단어가 Requirements에서 Resource로 바뀌었습니다. 자재뿐만 아니라 설비나 인력 같은 생산 자원까지 함께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ERP입니다. 생산뿐만 아니라 회계, 인사, 영업 등 회사 전체의 자원을 모두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ERP는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돕는 통합 경영 시스템으로 발전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ERP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트너 그룹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조, 회계, 물류, 인사 등 회사의 여러 기능을 조화롭게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ERP는 회사의 모든 정보를 하나로 묶어 누가, 언제, 어디서 일을 하던지 같은 데이터를 보고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즉, 회사 전체가 한 팀처럼 움직이게 도와주는 기업 운영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RP는 기업의 모든 부서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부, 생산부, 회계부, 인사부가 각자 따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모든 업무가 연결되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전체의 업무 흐름이 통합되고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죠. ERP는 말 그대로 기업의 신경망처럼 각 부서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회사가 어떻게 ERP 시스템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왼쪽에는 납품업체, 즉 부품을 공급하는 외부 파트너가 있고, 오른쪽에는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림의 가운데에 있는 전사적 시스템, 즉 ERP가 바로 그 둘을 이어주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회사의 내부에서는 제조, 회계, 영업, 인사 같은 여러 부서가 각각의 일을 하고 있지만 ERP 안에서는 이 모든 부서의 업무가 하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부서에서 제품을 만들면 그 정보가 자동으로 회계부서의 원가 계산에 반영되고, 영업부서에서는 재고와 판매 데이터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ERP는 회사 안팎의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화면은 실제 ERP 시스템의 예시 화면입니다. ERP 안에는 매출, 생산, 인사, 재무 등 다양한 기능이 한눈에 들어오죠. 그래프나 숫자 데이터를 통해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매출이 어제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재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특정 부서의 비용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ERP는 단순한 회계 프로그램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상황 전체를 한눈에 보여주는 통합 경영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ERP가 없는 회사보다 ERP를 통해 데이터를 연결한 회사가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었죠. 지금까지는 ERP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기업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ERP 시스템이 실제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각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부서마다 각각의 시스템을 따로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생산팀은 생산 관리, 회계팀은 회계 프로그램. 그런데 이렇게 분리된 시스템은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정보가 늦게 전달되거나 내용이 다르게 기록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ERP,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입니다. ERP는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모든 부서가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회사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일하게 해주는 시스템이죠. ERP의 발전 과정을 통해 어떻게 시스템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RP 1세대는 1990년대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ERP는 회사 내부의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말하자면 생산, 주문, 회계, 인사처럼 기업 안에서 일어나는 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해 관리한 거죠. 이 시스템은 주로 사내 네트워크에서 작동했고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즉, ERP 1세대는 회사 안의 일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는 외부 협력업체나 고객과도 연결되어야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ERP 2세대입니다. ERP 2세대는 내부 관리뿐 아니라 공급 사슬 관리, SCM, 고객 관계 관리, CRM 같은 시스템과도 연결됩니다. 또한 웹 기반으로 바뀌면서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즉, ERP가 단순한 내부 시스템에서 기업 전체를 연결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ERP가 기업의 중심에서 다양한 외부 파트너와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ERP를 중심으로 공급업체, 고객, 유통 채널이 모두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ERP는 기업의 모든 정보를 하나로 묶어주는 디지털 허브 역할을 합니다. 모든 부서와 파트너가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니까 기업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RP 시스템은 기업의 주요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핵심 ERP 모듈은 기업 운영의 기본이 되는 영역으로 재무관리,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기업의 일상적인 자원 흐름과 비용, 인력, 생산 활동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확장 ERP 모듈은 기업의 외부 환경 변화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객 관계 관리와 공급 사슬 관리를 통해 외부 파트너와 고객 데이터를 통합하고 데이터 분석과 AI 예측 기능은 경영진이 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ESG, 즉 지속가능 경영 관리 기능과 클라우드 통합 관리 기능이 추가되면서 ERP는 단순한 운영 도구를 넘어 지능형 경영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ERP에서는 다양한 보고서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일상보고서는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관리보고서로 회사 운영의 기본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특별보고서, 즉 애드혹 보고서입니다. 이건 사용자가 필요할 때 즉시 데이터를 분석해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그 원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고서죠. 이처럼 ERP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즉시 시각화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ERP에는 예외 보고서, exception report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예외를 자동으로 감지해 알려주는 보고서입니다. 예를 들어 원가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재고 수량이 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ERP가 자동으로 이를 인식해서 보고해줍니다. 이 기능 덕분에 관리자는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ERP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RP는 3가지 핵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각 부서의 업무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두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연결되어 일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한번 입력된 데이터가 모든 부서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정보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처리 절차의 표준화를 제공합니다. 즉, 회사의 일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말한 기능들을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ERP는 회사의 제조 및 생산, 재무 및 회계, 인적 자원 관리, 판매 및 마케팅 부문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통합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이루어집니다. 즉, 한 부서의 업무가 끝나면 그 결과가 다른 부서의 업무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ERP는 모든 데이터를 한 번만 입력하고 여러 부서가 함께 활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RP는 단순히 편리한 시스템이 아니라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합니다. 어떤 가치를 제공할까요? 먼저 재무 정보의 통합입니다. 회계와 자금, 예산 정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재무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고객 주문 정보의 통합입니다. 주문에서 생산, 출하, 회계까지 전 과정이 이어져 고객 요구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조 프로세스의 표준화와 가속화입니다. 생산 절차가 ERP 안에서 표준화되어 효율이 높아집니다. 넷째로 재고량의 감축입니다. 생산과 판매 정보를 통합 관리하면서 불필요한 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자원 정보의 표준화입니다. 인사와 급여, 근태 정보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어 인력 운영이 체계화됩니다. 이처럼 ERP는 기업의 모든 정보를 통합해 업무 효율과 경영 경쟁력을 함께 높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ERP의 장단점과 효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ERP의 장단점에 대해 파악하셨을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통합, 표준화, 가속화. 이런 단어가 ERP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장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프로세스의 통합 관리입니다. 부서별로 나뉘어 있던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매출 예측, 주문, 배송, 매출 추적이 모두 연동됩니다. 또한 구매 주문서, 재고, 비용 명세서 간의 데이터도
상호 연결되어 기업의 전체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RP의 또 다른 효과는 비즈니스 데이터의 중앙 집중화입니다. 이 덕분에 여러 시스템 간의 데이터 불일치 문제가 사라지고 전사적으로 동일하고 투명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명이나 코드가 표준화되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필요한 정보는 부서별이 아닌 전사적 관점에서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ERP는 중요한 기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ERP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데이터랑 프로세스를 통합하다 보면 생각보다 일이 복잡해지고 도입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또 여러 소프트웨어를 함께 관리해야 해서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하던 업무 방식이 바뀌니까 직원들이 낯설어하고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ERP를 도입할 때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가 함께 바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대로만 도입하면 ERP의 효과는 정말 큽니다. 먼저 회사의 업무 효율성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니까 경영진은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죠. 또 변화가 생겨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조직 전체가 훨씬 민첩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ERP는 단순히 일을 편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회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워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RP 프로젝트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실패 사례도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이 기존 방식에 익숙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예전처럼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ERP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게 됩니다. 시스템에 맞게 업무를 바꾸지 않으면 소프트웨어와 실제 일이 따로 놀게 됩니다. 결국 ERP를 도입한다는 건 단순히 프로그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일하는 습관과 문화를 함께 바꾸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RP를 도입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 큰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걸 공감하고 함께 움직여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처음부터 한 번에 다 바꾸기보다는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입 후에도 꾸준히 교육과 피드백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ERP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조직이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ERP는 단순히 회사 내부 업무만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른 시스템과도 연결되는 차세대 전사적 애플리케이션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 시스템과의 통합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외부 서비스나 플랫폼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오픈소스 기술이 확대되면서 ERP 개발과 확장이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지원이 더해져 언제 어디서든 ERP 데이터를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환경이 ERP의 중심이 되면서 기업이 더 쉽게 그리고 더 저렴하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ERP 시스템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차세대 ERP와 디지털 전환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ERP를 단순한 관리 도구가 아니라 디지털 혁신의 핵심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ERP는 어떤 기술과 함께 발전해 나가게 될까요? ERP 시스템은 더 이상 사내 서버에만 설치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최근 대부분의 기업들은 ERP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ERP는 설치나 유지 보수가 간편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외부에 두는 것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은 핵심 정보는 내부 서버에 두고 나머지를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ERP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ERP는 기업의 규모와 보안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서비스형 ERP, 즉 SaaS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ERP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I는 ERP 안에서 매출 추세를 분석하고 재고나 원가를 예측하며 이상 징후를 스스로 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SAP의 주울이나 오라클의 디지털 어시스턴트는 ERP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업무를 추천해주죠. 또한 RPA, 즉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과 결합되어 반복적인 보고서 작성이나 승인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ERP는 데이터를 보는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스스로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ERP 시스템도 더 이상 하나의 완성형으로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필요한 기능만 빠르게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컴포저블 ERP, 즉 모듈형 ERP 구조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고 다른 SaaS 서비스나 외부 플랫폼과 API로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ERP는 모든 것을 담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유연하게 조립하고 확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바로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입니다. ERP 역시 단순한 업무 시스템을 넘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량이나 에너지 사용량, 공급망의 투명성을 ERP에서 직접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고 있죠. 또한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 같은 데이터 거버넌스 기능도 ERP 안에 통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ERP는 기업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는 전략적 의사결정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사적 자원 관리, 즉 ERP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전사적 데이터 통합과 전사 시스템의 개념을 통해 왜 기업이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ERP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을 살펴보면서 각 모듈이 어떻게 연결되어 기업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지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ERP와 디지털 전환의 방향을 통해 ERP가 이제 단순한 관리 시스템을 넘어 AI, 클라우드, 모바일 같은 기술과 결합해 스마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ERP는 과거의 업무 효율화 도구를 넘어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핵심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잠깐 쉬고 와서 기업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시스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잘 쉬고 오셨나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전사적 정보 시스템 중 하나인 공급망 관리 시스템 SCM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시스템이나 SCM 제공 업체에 대해 배우기보다는 공급망이라는 개념과 관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시겠습니다. 공급망의 개념, 구조와 구성 요소,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과 공급망 관리 시스템의 역할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요 내용은 4가지입니다. 먼저 공급망의 개요를 살펴보고 공급망의 구성 요소와 흐름을 배우겠습니다. 그 뒤로 공급망 관리 시스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망 개요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급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제 공급망의 정의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급망, 영어로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원자재가 제품으로 만들어져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연결된 흐름을 뜻합니다. 이 안에는 공급업체, 제조업체, 유통센터, 소매점, 그리고 고객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누가 무엇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부 공급망입니다. 이 안에서는 물품의 이동뿐 아니라 정보와 자금의 흐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결국 공급망은 가치가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전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제조사의 공급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급망은 원자재가 제품으로 만들어져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말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왼쪽 편에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들과 타이어, 브레이크와 같은 부품을 만드는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원자재를 저장하여 자전거를 하나의 완성품으로 조립합니다. 완성된 자전거는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원자재에서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모든 단계가 하나로 연결된 구조, 바로 이것이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즉, 공급망은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니라 가치가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연결망입니다. 이제 공급망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물품과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급망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류 공급망, upstream supply chain, 내부 공급망, internal supply chain, 하류 공급망, downstream supply chain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상류 공급망은 원자재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부품이나 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이 상류 공급망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내부 공급망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원자재를 제품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류 공급망으로 완성된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유통 판매 단계입니다. 이 3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야 공급망이 원활히 돌아가게 됩니다. 이 그림은 공급망의 실제 흐름을 보여줍니다. 왼쪽의 상류 단계에서는 여러 협력업체들이 원자재를 공급하고 기업 내부에서는 이를 가공해 완제품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 하류 단계로 넘어가면 제품은 유통업체 또는 도매업체를 거쳐 소매점이나 온라인 매장으로 이동해서 최종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즉, 공급망은 원자재에서 고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가치 흐름이고, 이 흐름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느냐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됩니다. 공급망의 구성 요소별로 일어나는 주요 업무와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졸지 않고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공급망은 몇 개의 부분으로 나뉜다고 하였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류 공급망은 기업이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받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협력업체들과의 계약, 품질 관리, 납기 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급업체의 성과를 평가하고 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상류 공급망의 주요 업무입니다. 업스트림 단계가 안정되어야 내부 생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급망의 두 번째 단계인 내부 공급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공급망은 기업 내부에서 실제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포장, 조립, 제조 같은 생산 활동은 물론 제품을 검사하고 포장하거나 운송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일정과 자원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도 단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즉, 내부 공급망은 원자재를 완제품으로 만드는 전 과정을 의미하며 제품의 품질, 생산 효율성, 그리고 직원들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하류 공급망, 즉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도 원활해집니다. 이제 하류 공급망을 볼까요? 하류 공급망은 완성된 제품이 고객에게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품은 유통업체나 물류센터를 거쳐 소매점으로 이동하고 결국 최종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기업은 이 과정에서 고객 만족, 배송 품질, 물류 효율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즉, 다운스트림 단계는 고객과 직접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은 단일 구조가 아니라 여러 단계로 이루어진 공급 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공급업체는 기업과 직접 거래하지만 그 1차 업체 역시 2차, 3차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가 연결되어 전체 공급망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협력업체뿐 아니라 그 뒤에 협력 네트워크까지 함께 관리해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자재의 흐름입니다. 이는 원자재나 중간재 같은 물리적인 제품이 공급망상을 따라 이동하는 흐름을 말합니다. 즉, 생산, 운송, 보관 등 실제 물류 활동이 여기에 포함되죠. 두 번째는 정보의 흐름입니다. 수요 예측, 주문, 배송, 반품, 생산 일정 같은 데이터가 오가면서 공급망 전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정보가 정확해야 공급망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의 흐름입니다. 제품이 이동하면 돈도 함께 움직이죠. 지불, 이송, 신용카드 승인, 전자지불 같은 금융 관련 데이터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흐름이 조화롭게 연결되어야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공급망 안에서 자재의 자금, 그리고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하늘색 박스를 보면 공급업체, 제조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고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로 제품이 이동하죠. 이게 바로 자재의 흐름입니다. 핑크색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그어져 있습니다. 원자재가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운송과 판매를 거쳐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는 자금의 흐름이 회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면 그 대금이 소매업체를 거쳐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위에는 정보의 흐름이 함께 움직입니다. 오렌지색의 양쪽 화살표입니다. 주문, 재고, 납기, 결제와 같은 정보가 공급망 전체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어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즉, 공급망은 단순히 제품만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자재, 자금, 정보가 서로 맞물려 순환하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급망 관리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모든 부문이 각자 자기 역할만 잘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부문 최적화라고 부르는데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먼저 기업 활동의 경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나라 안에서 거래하던 기업들이 이제는 해외 협력업체와도 연결되어 있죠. 그만큼 조율해야 하는 범위가 커졌습니다. 또 글로벌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서 원자재를 한 나라에서 받고 생산은 다른 나라에서 하는 등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부문이 우리 일만 잘하자는 식으로 움직이면 전체 흐름이 맞지 않게 돼요. 마지막으로 아웃소싱이 활성화되면서 기업 주변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력 관계를 부문별로 따로 관리하다 보면 정보가 중복되거나 빠지는 일이 생기죠. 결국 공급자는 자기 영역에서만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급망의 흐름을 고려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문제를 기업 내부의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기업 내부에서도 각 부서가 자기 일만 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부서는 대량 생산을 통해 제조 단가를 낮추는 것에 집중하고 물류부서는 재고를 줄여 비용을 아끼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모두 좋은 일 같지만 실제로는 부서 간 목표가 서로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생산부서가 원가를 낮추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만들면 물류부서는 재고가 쌓여 곤란해지겠죠.
반대로 재고를 줄이려다 보면 생산 일정이 늦어져 납기가 밀리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공급자나 유통업체 등 외부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부문이 따로 효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 기업, 고객을 하나의 연결망으로 보고 함께 최적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망 관리, 즉 SCM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번에는 공급망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채찍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채찍 효과는 말 그대로 채찍을 휘두를 때 손잡이 쪽의 움직임은 작지만 끝으로 갈수록 점점 크게 흔들리는 현상을 비유한 말입니다. 이 현상이 공급망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어떤 제품을 조금 더 주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매점은 그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주문을 넣습니다. 혹시 다음에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 하고요. 그 다음 단계 유통업체는 또 그보다 더 많이 주문을 넣고 제조업체는 재고가 모자랄까봐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됩니다. 결국 처음 고객의 수요 변화는 아주 작았는데 공급망의 상류로 갈수록 그 변화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채찍 효과, 즉 작은 수요 변동이 공급망 전체에 큰 파동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이 같은 채찍 효과는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물건을 조금만 더 구매하게 된다면 소매점은 그보다 더 많이 주문하고 도매점은 또 그보다 더 많이 발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와 재고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결국 재고 과잉이나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SCM, 즉 공급망 관리를 도입합니다. SCM을 활용하면 공급망의 각 구성원들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생산, 유통, 판매 과정의 변동을 함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프로세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함으로써 채찍 효과를 완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공급망 관리가 왜 더 중요해졌는지 최근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꼭 맞는 제품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대량 생산보다 맞춤형 생산, 즉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또 기술 발전으로 제품이 빨리 바뀌다 보니 하나의 제품이 시장에서 머무는 제품 수명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요구가 다양해지고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은 공급망 전체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생겼습니다. 제품을 빨리 개발하고 시장 반응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죠. 그래서 최근의 공급망 관리는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망 관리에 대해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SCM은 Supply Chain Management의 약자로 공급자, 유통업자, 고객의 요구사항을 하나의 긴밀한 프로세스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급자와 제조업체, 유통업체, 그리고 고객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팀처럼 연결되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원자재 조달에서 고객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병목 현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의미를 알고 있나요? 병목은 말 그대로 병의 목처럼 좁아져서 흐름이 막히는 부분을 뜻합니다. 설명하자면 공급망 안에서도 특정 단계의 작업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않아서 전체 흐름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병목이라고 부릅니다. SCM은 이런 병목 구간을 찾아내고 개선해서 전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SCM의 목적은 최적화된 협력 체계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며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SCM을 도입하면 기업은 공급망 전반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고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또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재고를 줄이면서도 납기 준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효율성과 고객 만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SCM은 공급망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장에서 생산이 지연되더라도 다른 공급선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SCM은 단순한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력을 높이는 전략적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과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네, 라는 대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졸지 않고 듣고 있다는 의미겠죠?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급망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대표적인 방식인 푸시 모델과 풀 모델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모델은 제품이 예측에 따라 생산되느냐 아니면 주문에 따라 생산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푸시 모델, 즉 밀어내기, 푸시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푸시 모델은 예측 생산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미리 시장의 수요를 예측해서 그 예측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나중에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가 올해는 이 차종이 잘 팔릴 거야 라고 판단하고 그 예상에 맞춰 미리 생산을 해두는 경우가 바로 푸시 모델입니다. 푸시 기반 모델 그림을 보겠습니다.
주로 생산업체가 먼저 수요를 예측합니다. 공급업체가 필요한 자재를 예측에 맞춰 공급합니다. 유통업체는 예측된 양만큼 재고를 확보하고 소매업체는 매장에 진열해두죠. 고객은 이렇게 미리 준비된 제품을 바로 구매하게 됩니다. 즉, 생산에서 고객으로 향하는 미리 만들어 밀어내는 방식이 바로 푸시 모델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생산 계획을 세우기 쉽고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요가 예측과 다르면 재고가 쌓이거나 반대로 물량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 모델은 예측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푸시 모델과 반대되는 풀 모델, 즉 당겨오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풀 모델은 고객의 주문을 기준으로 생산이 시작되는 방식, 그래서 주문 생산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푸시 모델이 예측에 따라 미리 생산하는 방식이었다면 풀 모델은 주문이 들어와야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제품을 주문하면 그제서야 생산업체가 필요한 만큼만 제품을 만들고 공급업체는 그 생산량에 맞춰 자재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수요에 맞춰 공급망이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즉, 고객의 주문이 공급망 전체를 끌어당기듯 움직이는 거죠. 그림을 보면 고객의 주문이 시작점이 되고 소매업체는 자동으로 재고를 확인해 발주하고 유통업체는 필요한 물류를 조정하며 생산업체는 주문된 수량만큼 생산하고 공급업체가 필요한 자재를 공급합니다. 이런 풀 기반 모델은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고 고객 맞춤형 생산, 즉 대량 맞춤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요즘의 온라인 주문형 서비스나 커스터마이징 제품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제 두 모델을 비교해 볼까요? 푸시 모델은 기업이 먼저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 밀어내는 방식, 풀 모델은 고객의 주문을 기준으로 제품을 끌어오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왼쪽은 푸시 모델, 오른쪽은 풀 모델입니다. 푸시 모델에서는 기업이 이만큼 필요할 거야 하고 미리 밀어내듯 생산하지만 풀 모델에서는 고객이 이걸 원해요 라고 요청할 때만 생산이 시작됩니다. 요즘 기업들은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두 방식을 적절히 혼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 흐름을 실제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시스템, 즉 공급망 관리 시스템, SCM 시스템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업이 공급자, 생산자, 유통업체, 고객 간의 복잡한 관계를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재고, 수요, 주문, 생산 계획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SCM은 공급망을 계획하는 기능과 실행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공급망 계획, Supply Chain Planning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언제 만들고 공급할지를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은 먼저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생산 계획과 조달 계획을 씁니다. 또한 현재의 재고 수준을 파악해서 부족하거나 과잉된 부분을 조정하죠. 이 과정에서는 협력업체와 정보를 공유하는 협업형 계획, CPFR이 중요합니다. CPFR은 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의 약자로 공급자와 제조업체, 유통업체가 함께 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을 조정하며 재고를 보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공급사 재고 관리, VMI입니다. 이는 Vendor Managed Inventory의 약자로 공급업체가 소매업체의 재고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할 때 자동으로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공급망 계획은 수요 예측, 생산 및 조달 계획, 협업 계획, 재고 관리 등 공급망의 전체 흐름을 사전에 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AI와 클라우드 기반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AI가 과거 데이터뿐 아니라 날씨, 소비 패턴, 이벤트 같은 외부 요인까지 분석해 수요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클라우드 협업 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들이 동시에 계획을 수정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CM은 공급망 실행, Supply Chain Execution 기능을 제공합니다. 앞에서 세운 계획을 실제로 운영 단계에서 수행하는 과정이죠. 여기서는 제품의 이동, 출고, 재고 관리, 납기 관리 같은 공급망의 실제 물리적 흐름을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된 제품이 어디에 보관되고 언제 출고되는지, 납기 일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물류 창고나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하죠. 즉, 앞에 설명한 계획 기능은 무엇을 할까를 정하는 과정이라면 실행 기능은 그걸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까를 다루는 단계입니다. 최근에는 이 실행 기능이 IoT와 인공지능 AI 기술을 통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제품과 차량에 부착된 RFID 태그나 센서를 통해 물류의 위치, 온도,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고 이 정보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자동 공유되어 지연이나 재고 부족을 미리 예측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기업들은 납기나 비용뿐 아니라 탄소 배출, 에너지 사용, 윤리적 조달 같은 지속 가능성, ESG 지표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의 공급망 실행은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달성하는 전략적 운영 단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공급망 관리 시스템의 도입 효과와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SCM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전체 생산 과정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과거에는 델처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불필요한 재고를 최소화한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델은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하면 그 주문 정보가 공장과 부품업체로 바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미리 제품을 쌓아두는 대신 주문이 들어온 만큼만 생산하죠. 이걸 주문 후 생산, make to order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덕분에 재고를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었어요. 페덱스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전에는 택배를 보내면 언제 도착하나 알 수가 없었지만 페덱스는 전 세계 배송 트래킹 시스템을 만들어서 고객이 실시간으로 배송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건 물류 과정의 정보 흐름을 투명하게 공유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요즘은 이런 시스템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애플은 세계 곳곳에 있는 부품 공급업체와 생산 공장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공장에서 생산 상황이 변하면 캘리포니아 본사에서도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면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고 제품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요즘 SCM을 잘하는 기업으로는 아마존과 테슬라, 자라 등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미리 어떤 상품이 팔릴지 예측해서 그 상품을 고객과 가까운 물류창고로 미리 옮겨둡니다. 이렇게 AI가 구매 패턴을 분석해 물류를 자동으로 준비해 놓기 때문에 고객은 하루도 안 걸리는 초고속 배송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방식을 예측 배송 (Predictive Shipping)이라고 부릅니다. 즉, 아마존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형 공급망 관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테슬라는 부품부터 완성차 생산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직접 관리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AI와 로봇을 이용한 실시간 통합형 공급망, 스마트 팩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품이 지연되거나 품질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이 바로 감지해서 생산 계획을 조정합니다. 덕분에 외부 충격이 있더라도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죠. 이처럼 AI와 클라우드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을 자동 조정하는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생산성과 고객 대응 속도를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 시스템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중복 업무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서별로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다 보니 같은 정보를 여러 번 입력하거나 비슷한 주문이 중복 처리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어요. 하지만 SCM 시스템이 도입되면 모든 정보가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됩니다. 한 번 입력된 주문 정보가 영업, 생산, 물류 부서에 동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크로스토킹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방식은 물건을 창고에 오래 보관하지 않고 입고되자마자 분류해서 바로 다음 목적지로 출고하는 물류 운영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쿠팡의 물류센터에서는 AI가 고객 주문 정보를 분석해 상품이 도착하는 즉시 어느 트럭에 실려야 할지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창고 보관비를 줄이고 배송 속도도 훨씬 빨라지죠. 이처럼 공급망 관리 시스템은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핵심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SCM 시스템의 또 다른 큰 효과는 공급망의 가시성, 비시빌리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은 자사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재고, 운송 상태, 납기 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갑작스러운 수요 변화나 납품 지연 같은 이상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죠. 또한 AI 분석을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급망 가시성은 단순한 정보 보기 수준이 아니라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곳이 SAP와 오라클입니다. SAP는 ERP와 연계된 통합 SCM 솔루션을 제공해 기업이 생산, 재고, 물류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클라우드 기반 SCM 서비스를 통해 예측, 계획, 실행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블루 욘더로 사명을 변경한 JDA 소프트웨어. 이 기업은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예측형 SCM 솔루션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최근의 SCM 시스템은 단순한 데이터 관리가 아니라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급망 관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ERP는 기업이나 조직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한다. 맞는 설명일까요? 틀린 설명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ERP는 기업 내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부서 간 그리고 다른 조직과도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각각 따로 일하던 부서들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함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물류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최적화입니다.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급망 전체의 최적화입니다. 단순히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재 공급부터 생산, 유통, 고객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끊기면 전체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의 핵심 목표는 전체 흐름을 하나처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급망의 개요, 구성 요소와 흐름, 공급망 관리와 관리 시스템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공급망, supply chain이란 원재료 조달에서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체 과정이었죠. 질문하겠습니다. 공급망은 어떤 구성 요소로 나뉜다고 했나요? 대답을 못하는 학생들은 앞의 강의 노트를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3개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상류, 내부, 하류 공급망으로 구성되고 그 안에서는 자재, 정보, 자금이 서로 연결되어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망 관리는 왜 중요할까요? 바로 공급망 전체의 효율을 높이고 중복 업무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관리 시스템, SCM 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맞습니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문제를 미리 예측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공급망 관리는 단순한 물류 관리가 아니라 협업과 연결의 기술이라는 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정보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